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별이 있다. 하나는 살아생전 서로의 등을 보며 멀어지는 이별이고, 다른 하나는 한쪽이 세상을 등진 채 남겨진 이들이 그 흔적을 치우며 겪는 이별이다. 나의 직업은 후자다.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공간을 정리하고 그들이 가져가지 못한 삶의 부스러기들을 분류하는 일. 사람들은 나를 유품 정리사라고 부른다. 35의 강우는 오늘도 낡은 빌라 302호 앞에 섰다. 무거운 철문을 열자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것은 정적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방은 금세 온기를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강우는 익숙하게 하얀 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고쳐 썼다. 실례하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합니다. 공허한 벽을 향해 낮은 인사를 건네는 것이 강우의 오랜 철칙이었다. 이번 의뢰인은 고인의 외동딸이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딸은 고인의 부고를 듣고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는 현관문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네며 딱 한마디만 남겼다. 버릴 건 다 버려주세요. 하지만 만약 아빠가 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만은 남겨주세요. 강우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밥상 앞에 앉았다. 고인은 68배 독거노인이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정갈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흔적이었다. 책상 위에는 날짜가 지난 신문들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뚜껑이 닫힌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강우는 먼저 옷장을 열었다. 옷걸이에 걸린 몇 벌 안 되는 셔츠들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깃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다. 옷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지는 것은 유품 정리의 기초다. 고인이 미처 처분하지 못한 비상금이나 유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손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작고 낡은 사탕 껍질 하나. 강우는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 올렸다. 아주 오래된, 이미 단종된 지 10년은 넘어 보이는 딸기 사탕 껍질이었다. 왜 이런 쓰레기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을까? 강우는 그것을 작은 비닐팩에 담았다. 그것이 딸이 찾던 증거의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리는 거실로 이어졌다. 소파 옆 낡은 서랍장을 옮기자 먼지 구덩이 속에서 앨범 한 권이 튀어나왔다. 강우는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넘겼다. 사진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린 딸이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매달려 있었다. 사진은 초등학생 시절에서 갑자기 멈춰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식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신문 스크랩들이었다. 2015년 5호대학교 수석 졸업자 명단, 2018년 신인 작가 공모전 당선자 이지윤. 고인은 딸과 함께하지 못한 세월 동안 멀리서나마 딸의 이름을 찾아 신문을 뒤졌던 것이다. 잘려나간 신문 조각들은 끝부분이 자잘하게 해져 있었다.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었을 고인의 뒷모습이 강우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강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품 정리는 단순히 짐을 치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이 차마 전하지 못한 문장을 해독하는 일이다. 방의 가장 구석진 곳, 싱크대 및 장판 아래에서 강우는 마지막 물건을 찾아냈다. 낡은 통장 5권이었다. 통장을 펼치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입금자명 옆에는 투박한 글씨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지윤이 대학교 등록금 보탬, 지윤이 첫 월급 축하하며 지윤이 결혼할 때 줄 돈. 딸은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자신에게 무관심했다고 믿으며 10년을 증오 속에 살았지만 아빠는 딸의 인생 모든 갈림길마다 자신의 뼈를 깎아 만든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마지막 통장의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 날짜는 고인이 숨을 거두기 사흘 전이었다. 지윤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강우는 통장을 덮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별 뒤에 남겨지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닿지 못한 진심이었고 죽음보다 긴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랑의 화석이었다. 정리를 마친 방은 처음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강우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 10개를 현관 앞에 내놓았다.
고인의 삶이 단 10권의 비닐봉투 속에 담겼다. 하지만 강우의 손에는 딸에게 건넬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딸기 사탕 껍질, 신문 스크랩 뭉치, 그리고 5권의 통장. 현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딸 지우는 강우가 건네는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사탕 껍질을 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7살 때 아빠한테 처음으로 사줬던 사탕이에요. 아빠가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다고 웃으셨는데 이걸 아직도. 지우는 신문 조각과 통장을 차례로 확인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텅 빈 빌라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증거는 사실 집 안 곳곳에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증오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강우는 그녀를 뒤로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은 늘 이별의 뒷모습만 본다. 하지만 강우는 알고 있다. 영원한 이별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는 것을.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들이 남긴 물건들은 죽음보다 강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받았는지, 우리가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강우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기에는 충분히 따스한 빛이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우는 백미러를 보며 자신에게 그리고 방금 떠나보낸 고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결국 사랑이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고독사의 현장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삶이 너무나 정갈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어 그 결을 흐트러뜨려야 하는 순간이다. 강우가 이번에 의뢰받은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가득 채운 그 집의 주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 간 82의 정희 할머니였다. 고모님은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고는 저 집에서 책만 읽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방 서랍장만큼은 절대로 못 열게 하셨거든요. 조카라는 남자는 열쇠 꾸러미를 건네며 덧붙였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마른 꽃 향기가 감돌았다. 거실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서가로 가득 찼고 책들은 발행 연도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다. 그곳엔 조카가 말한 육중한 오동나무 서랍장이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서랍장의 첫 번째 칸을 열었다. 그곳엔 낡은 돋보기와 손수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칸도 별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가장 아래쪽 뻑뻑하게 잘 열리지 않는 마지막 칸을 힘주어 당기자 강우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랍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 봉투가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배달되지 못한 채 그곳에 갇힌 시간의 파편들이었다. 강우는 편지 뭉치 중 가장 위에 놓인 것을 집어들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서예를 하듯 정갈했다. 받는 사람 나의 영원한 항해사 민석 씨에게. 강우는 의뢰인의 허락을 구한 뒤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날짜는 1964년 10월이었다. 민석 씨, 당신이 탄 배가 오늘 부산항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차가운 바다로 광부가 되어 떠나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지 못해 다행입니다. 보았다면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어버렸을 테니까요. 3년만 고생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나는 이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겠습니다. 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나라를 위해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 민석과 그를 기다리던 정의의 시작이었다. 강우는 다음 편지들을 차례로 넘겼다. 1967년 약속했던 3년이 지났지만 민석은 돌아오지 못했다. 광산 사고로 다리를 다쳐 치료비 때문에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1975년, 1982년. 편지의 연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정희는 매달 민석에게 편지를 썼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이야기, 강가에 복숭아꽃이 피었다는 소식, 그리고 홀로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배달되지 않은 편지들이군요. 강우는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1985년 기사였다. 파독 광부 출신 한인, 독일 현지에서 의문이 실종.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날의 민석이 굳건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민석은 실종되었고 정희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40년 넘게 편지를 써온 것이었다. 강우는 편지의 마지막 뭉치를 꺼냈다. 가장 최근의 날짜는 정희가 숨을 거두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민석 씨, 이제 내 눈이 침침해져서 당신의 얼굴을 그리는 게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달되지 않는 내 편지들을 영혼으로 읽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내가 당신이 있는 그 먼 바다로 가려 합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우리 직접 만나 이야기해요. 강우는 편지지를 접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정희 할머니의 집이 그토록 정갈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민석을 위해 50년 동안 매일 아침 집을 닫고 쓸며 기다림이라는 예배를 드려온 것이다. 유품 정리는 고인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고인이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다. 강우는 조카를 불렀다. 이 편지들 어떻게 할까요? 태워드릴까요? 조카는 한참 동안 편지 뭉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모님은 이 편지들이 세상에 남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태우기엔 너무 무겁네요. 강우 씨, 이 편지들을 고모님, 유골함 곁에 같이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선 정말로 배달될 수 있게 말이죠. 강우는 오동나무 서랍장을 비웠다. 서랍 안바닥에는 편지들이 눌러놓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50년의 그리움이 남긴 물리적인 무게였다. 강우는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우표 한 장과 민석의 사진, 그리고 작은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JH&MS 1964라고 새겨져 있었다. 강우는 그 반지와 사진을 편지 뭉치 제일 위에 올렸다. 상실 뒤에 남는 것은 허무한 물건들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의지였다. 정희 할머니는 민석을 잃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 마음이 50년 동안 이 집을 지탱해온 기둥이었던 셈이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대문을 나설 때 강우의 발치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바람에 굴러갔다. 강우는 문득 자신의 서랍 속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달되지 못할 편지를 써본 적이 있던가? 누군가의 부재를 이토록 정중하게 예우해 본 적이 있던가?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강우는 빈집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이 집은 곧 철거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다. 정의의 흔적은 지워지겠지만 강우의 기억 속에는 그 오동나무 서랍장의 무게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차에 올라탄 강우는 수첩에 적었다. 기록 정혜 씨의 방.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기다림.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은 이제 주인을 만났을 것임. 강우의 차가 멀어지는 동안 단독주택 담쟁이 덩굴 위로 저물어가는 해가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의 손길처럼 아련하게.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젊은 죽음이 남긴 공간은 유독 잔인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강우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홍대 근처의 낡은 지하 옥탑방이었다. 32살의 무명 사진작가 윤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곳. 의뢰인은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의 영정 사진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해 쓰고 있다며 마른 세수를 했다. 우리 윤호는 늘 카메라 뒤에만 있었어요. 남의 인생은 그렇게 찍어대더니 제 얼굴 하나 남긴 게 없네요. 강우 씨,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그것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강우는 습기 찬 옥탑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현상액 특유의 시큼한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시장통에 구부정한 할머니, 길고양이를 돌보는 아이,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쓴 연인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거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정작 그 사진을 찍은 윤호의 삶은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말이다. 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수백 통의 필름통과 낡은 니콘 카메라를 살폈다. 유품 정리사의 눈으로 볼 때 이 방은 정리가 불가능해 보였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 한 장, 필름 한 칸이 모두 윤호의 숨결이었다. 강우는 장갑을 끼고 인화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필름 뭉치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강우는 윤호가 남긴 메모와 일기를 대조하며 사진의 순서를 맞췄다. 윤호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타인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며칠을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 구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빛을 기록하는 자이지만 정작 내 삶에는 빛이 들지 않는다.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은 저토록 눈부신데 카메라를 내려놓는 순간 마주하는 이 방은 너무나 어둡다. 나도 누군가의 피사체가 되고 싶다. 나를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의 시선이 그립다. 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윤호는 타인에게 빛을 선물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빛의 그림자 속에 숨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 마지막 날 강우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인화되지 않은 필름 한 롤과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프로젝트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강우는 그 필름을 들고 근처 현상소로 향했다. 윤호가 죽기 직전까지 작업했다는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궁금했다. 1시간 뒤 인화된 사진들을 받아든 강우는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첫 번째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피사체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바로 윤호의 어머니였다. 시장에서 생선을 만지는 거친 손,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며 김 속에 가려진 미소, 아들이 올까 싶어 골목 어귀를 바라보는 구분 등. 윤호는 평생 남의 인생만 찍어온 줄 알았는데 그의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것은 셀프 타이머로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는 윤호의 모습. 일기장에 나도 피사체가 되고 싶다던 그의 소망은 이미 가장 따뜻한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진 속 윤호의 미소는 벽에 붙은 수천 장의 웃음보다 훨씬 더 눈부셨다. 강우는 인화된 사진들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이 녀석. 나 늙은 게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많이도 찍어놨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돈 안 되는 일만 한다고 타박만 했는데. 어머니는 사진 속 윤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유품 정리사로서 강우가 한 일은 방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사랑의 퍼즐을 맞춰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는 것이었다. 강우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와 남은 짐들을 정리했다. 텅 빈 방은 이제 더 이상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창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먼지를 타고 춤을 추고 있었다. 강우는 윤호의 낡은 카메라를 가방에 담았다. 이것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우가 간직하기로 한 물건이었다. 윤호 씨, 당신이 찍은 빛들은 이제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거예요. 강우는 텅 빈 방벽을 향해 마지막 셔터를 누르는 신용을 했다. 상실 뒤에 남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떠난 자가 남긴 시선이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있었던 그 따뜻하고도 집요한 사랑의 시선 말이다. 강우는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갈게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차에 올라탄 강우의 옆자리에는 윤호의 카메라 가방이 놓여 있었다. 다음 현장은 또 어떤 상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강우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상실이 깊을수록 그 뒤에 남겨진 사랑의 흔적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강우의 차가 복잡한 홍대 거리를 빠져나갔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서로를 찍고 있었다. 그 수많은 셔터 소리 중 누군가는 훗날 강우가 마주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주인의 발소리가 영원히 끊긴 방에서 식물들은 어떤 기분으로 시들어갈까? 강우가 이번에 의뢰받은 곳은 신도시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다. 34살의 조경 디자이너 수연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수연이는 참 지독한 애였어요. 자기 몸 돌보는 건 뒷전이고 이름 모를 풀떼기들 살리는 데만 온 힘을 다했거든요. 저 화분들 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은 애 물건이라 어디 보내기도 참 그렇네요. 수연의 언니는 차가운 복도에서 눈물을 닦으며 강우에게 비밀번호를 건넸다. 문을 열자마자 강우를 맞이한 것은 정글 같은 초록의 물결이었다. 거실부터 베란다까지 크고 작은 화분 수십 개가 방 안가득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식물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몇몇 잎사귀는 이미 누렇게 변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강우는 화분 하나하나를 살피며 숨을 몰아쉬었다. 유품 정리사로서 가구와 옷가지를 치우는 것은 익숙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정리하는 일은 언제나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의 마지막 숨결을 강제로 끊어내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다. 강우는 분무기를 찾아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정리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바싹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치익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러다 강우는 베란다 구석 유독 시들어서 줄기만 남은 작은 토분 하나를 발견했다. 이름표도 없이 그저이라고만 적힌 화분이었다. 그 화분 옆에는 낡은 관찰 일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강우는 젖은 손을 닦고 일지를 펼쳤다. 3월 12일 길가에서 밟혀 죽어가는 이름 모를 들풀을 데려왔다. 뿌리가 반쯤 잘려나갔지만 이 아이에겐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 내가 아픈 것보다 이 아이가 시드는 게 더 겁이 난다. 일지는 수연의 투병 기록이자 식물들과 나눈 대화록이었다. 수연은 자신이 암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죽어가는 식물들을 입양해 살려내기 시작했다.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을 아껴 특수 영양제를 사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와중에도 화분에 흙을 갈아주었다. 강우는 일지 뒷장을 더 넘겼다. 5월 20일 의사는 내게 남은 시간이 화분의 잎사귀 개수보다 적다고 말한다. 괜찮다. 내가 떠나도 이 아이들은 새로운 잎을 낼 테니까.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초록 속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강우 씨라는 분이 오신다면 제발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강우의 손등 위로 소름이 돋았다. 일지 속에는 유품 정리사 강우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미리 준비하며 누군가 이 방을 정리하러 올 것임을 알고 편지를 남긴 것이었다. 일지 마지막 장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강우 씨, 식물들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물을 줄 때 이름을 불러주면 더 오래 산답니다. 베란다 구석에 이름 없는 화분은 사실 제 심장과도 같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마지막 잎새를 낼 때까지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강우는 그날 이후 3일 동안 오피스텔에 머물며 다른 물건들은 손대지 않은 채 식물들을 돌봤다. 언니의 재촉이 있었지만 강우는 고집스럽게 버텼다. 그는 수연의 일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불렀다. 몬스테라야, 물 마시자. 벵갈 고무나무야, 햇빛 쪽으로 돌려줄게. 사람들은 죽으면 이름이 적힌 비석 아래 묻히지만 수연의 이름은 이 수많은 화분 인맥 속에 새겨져 있었다. 강우가 정성껏 돌보자 시들어가던 식물들이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넷째 날 새벽 베란다 구석에 이름 없는 화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싹 말라 죽은 줄 알았던 줄기 끝에서 아주 작고 투명한 연두빛 새순 하나가 삐죽이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수연이 말했던 마지막 잎새였다. 그 새순이 돋아난 순간 강우는 방 안가득 머물던 수연의 무거운 그림자가 걷히는 기분을 느꼈다. 상실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변이되는 과정임을 강우는 그 작은 잎사귀를 통해 깨달았다.
강우는 수연의 언니를 방으로 불렀다. 식물들을 버리려 했던 언니는 싱그럽게 피어난 초록빛 방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이가 아직 여기 있네요. 이 아이들이 수연이었어요. 언니는 수연의 일지를 품에 안고 화분들을 하나씩 정성껏 차에 실었다. 수연이 남긴 유품 중 버려진 것은 낡은 환자복과 약봉지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초록색 화분들이 되어 가족들의 베란다로, 친구들의 창가로 배달되었다. 강우는 텅 빈 오피스텔의 바닥을 닦으며 마지막 일기를 남겼다. 기록 수연 씨의 방.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생명. 이별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푸른 잎으로 다시 피어나는 일임. 강우는 옥상으로 올라가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톱 밑에는 화분 정리를 하며 낀 흙대가 검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훈장 같았다. 오늘도 수고했다. 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상실의 현장에서 그가 건져 올린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지독한 생의 의지였다. 강우의 다음 발걸음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그가 가는 곳마다 상실의 슬픔은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들의 진짜 이름이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다. 서울의 낡은 저택들이 밀집한 평창동 언덕길.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이른 아침, 강우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이번 의뢰인은 한 대학교의 총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은사였던 문학교수의 유품 정리를 의뢰하며 묘한 말을 덧붙였다. 그분은 평생 눈이 보이지 않으셨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소리를 보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돌아가신 뒤 거실에선 아무런 악보도 녹음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우 씨, 그분이 남긴 소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강우는 묵직한 열쇠를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덮쳐오는 것은 지독한 어둠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고인은 집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살았을 것이다. 커튼은 두껍게 닫혀 있었고 가구들은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고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강우는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먼지 낀 공기를 가르고 거실 한복판에 놓인 칠흑 같은 그랜드 피아노를 비췄다. 독일제 스타인웨이. 건반 위에는 덮개도 씌워져 있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누군가 앉아 건반을 누를 것만 같은 생생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우는 먼저 서재로 향했다. 문학 교수의 서재답게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지만 일반적인 책이 아니었다. 모든 책의 표지에는 점자가 박혀 있었고 종이들은 수만 번 손가락으로 후춘 탓에 끝부분이 닳아 너덜너덜했다. 강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점자들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고인이 이 종이 위에 쏟아부었을 고독의 무게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정리는 쉽지 않았다. 고인은 물건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낡은 타자기, 그리고 매일 아침 마셨을 법한 찻잔 2개. 찻잔이 왜 2개일까? 강우는 혼자 살았던 노 교수의 찬장에 놓인 2개의 찻잔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하나는 자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다른 하나는 새 것처럼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올 것을 평생 기다리며 준비해둔 손님용 찻잔 같았다. 하지만 이 집을 방문한 기록은 지난 10년간 장례식 전까지 전무했다. 강우는 피아노 아래쪽 카페트를 걷어내다 바닥에 촘촘하게 새겨진 흠집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피아노 페달을 밟으며 생긴 자국이 아니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바닥을 긁어 만든 기호 같았다. 강우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춰 그 기호들을 살폈다. 점자였다. 바닥재인 나무판 위에 송곳 같은 것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점자의 행렬. 강우는 전율을 느꼈다. 고인은 종이에 적는 대신 자신의 집 바닥에 인생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강우는 점자 해석 전문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뒤 결과를 기다리며 집안의 소리에 집중했다. 시계 소리, 먼지가 가라앉는 소리, 그리고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 문득 강우의 눈에 피아노 건반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편지 봉투의 일부분이었다.
1974년 파리에서 온 편지. 수신인 문학. 편지의 발신인은 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숨겨진 편지 뭉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고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유학 시절 사랑했던 눈이 맑은 여인 연희. 하지만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문학은 그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작별 인사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연희는 평생 그를 찾았지만 문학은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둔 채 그녀의 목소리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2시간 뒤 점자 해석 전문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바닥에 새겨진 글자들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강우 씨, 이건 악보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악보가 아닙니다. 피아노 건반의 위치를 숫자로 치환하고 그 사이사이에 연희라는 여성에게 전하는 말들을 섞어 넣었어요. 이건 음악이자 동시에 한 권의 거대한 연서입니다. 강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지만 바닥에 새겨진 숫자들을 따라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도, 솔, 라, 미. 서툰 소리가 적막한 저택을 울렸다. 그 음들이 이어지자 묘하게 슬프고도 따뜻한 선율이 만들어졌다. 고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건반을 누르며 바닥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연주했던 것이다. 찬장에 놓여있던 2개의 찻잔 중 하나는 언젠가 이 선율을 듣고 찾아올지 모르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자리였다. 강우는 유품을 정리하며 고민에 빠졌다. 이 바닥에 새겨진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것은 짐이 아니라 고인의 영혼 그 자체였다. 강우는 의뢰인인 총장에게 연락했다. 총장님, 교수님이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이 집 바닥 그 자체입니다. 이 집을 철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바닥을 그대로 보존해 전시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곳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 씨. 은사님의 마지막 수업을 제가 잊을 뻔했군요. 남겨진 소리들을 지키겠습니다. 정리가 끝난 저택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강우는 떠나기 전 두껍게 닫혀있던 거실 커튼을 힘껏 젖혔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피아노 건반을 비췄고 바닥에 새겨진 점자들의 굴곡마다 빛의 그림자가 맺혔다. 이제 그 소리들은 어둠 속에서 홀로 울리지 않아도 될 터였다. 강우는 마지막 유품으로 고인이 쓰던 낡은 점자 타자기를 챙겼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지는 해를 바라보며 타자기의 버튼을 만져보았다. 상실 뒤에 남는 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누군가가 평생을 다해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던 진심. 유품 정리사는 그 진심을 주어 세상에 들려주는 스피커와 같았다. 들리시나요, 교수님? 이제 햇빛이 교수님의 노래를 대신 읽어주고 있어요. 강우는 텅 빈 거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거실 구석, 아무도 앉지 않았던 그 찻잔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고였다. 마치 누군가 그 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평온한 오후였다. 강우의 차는 다시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의 수첩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다. 기록 문학 교수의 저택.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공명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소리로 남아있음.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습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우가 이번에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뜰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 앞에는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평생 금슬 좋기로 소문났던 노부부가 보름 간격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의 먼 친척이라는 이가 강우에게 정리를 의뢰했다. 2분 다 자식이 없으셨어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을 남기셨는데 집안의 짐들은 쓸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싹 비워주세요. 친척이라는 남자는 귀찮다는 듯 열쇠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우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노부부의 정갈한 성품을 대변하듯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거실 벽면에는 2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자식 없는 외로움을 서로의 온기로 채우며 살았을 그들의 삶이 느껴져 강우는 잠시 묵념했다. 정리는 안방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장롱을 열자 평생 입어온 무채색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내리던 강우의 눈에 천장 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진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된 상자 겉면에는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물 1호 우리 아들 진우. 강우는 의아했다. 분명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들이라니.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강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상자 맨 위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와 앙증맞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이의 성장을 기록한 일기장 수십 권과 유치원 시절 그린 서툰 그림들, 초등학교 통지표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강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1988년 5월 5일 오늘 드디어 진우가 우리 집에 왔다. 가슴이 너무 떨려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기적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엄마 아빠다. 그들은 입양 부모였다. 강우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노부부와 진우라는 아이가 쌓아온 10년의 세월을 추적했다. 사진 속 아이는 눈부시게 밝았다. 노부부는 아이를 위해 마당에 그네를 만들고 매년 생일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상자 속에는 아이가 어버이날 선물로 준 비뚤비뚤한 종이 카네이션까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12년째 되는 해에 멈춰 있었다. 일기장의 어조가 급격히 어두워졌다. 2000년 11월 12일 진우의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여자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법적으로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밤마다 몰래 울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장. 떨리는 필체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강우의 심장을 찔렀다. 2001년 2월 14일 진우를 보냈다. 아이의 장례를 위해 그리고 아이가 원했기에 파양 절차를 밟았다. 진우가 떠나며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래도 잊지 않을게. 우리 아들아, 너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떼어준 거란다. 다시는 이곳을 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 거라. 강우는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파양 합의서와 재판 기록들이었다. 그 밑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인이 진우를 찾으려 애썼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찾는 광고 시안, 탐정 사무소에서 보낸 허탕친 보고서들. 하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강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락방 구석, 낡은 쌀독 안에서 먼지 쌓인 가죽 가방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의 발신인은 진우였다. 아니,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40살의 남자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진우예요. 사실 저 5년 전부터 매달 한 번씩 이 집 대문 앞까지 왔었어요. 배를 누르려다 손을 거두곤 했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떠난 거라는 죄책감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두 분의 평화를 깰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멀리서 두 분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내 자식 노릇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 속에는 멀리서 도둑처럼 찍은 노부부의 뒷모습들이 가득했다. 진우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부모님이 남긴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리움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편지 봉투에 동봉된 병원 진단서였다. 진우 역시 암 투병 중이었고 노부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미 그는 먼 길을 먼저 떠났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편지는 진우의 아내가 그가 죽은 뒤 노부부에게 보내려다 노부부의 부고를 듣고 포기한 채 집 안 어딘가에 밀어넣은 것으로 보였다. 강우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두 상자를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노부부가 간직한 어린 진우의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진우가 남긴 그리움의 가방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파양이라는 가혹한 행정 절차로 남남이 되었지만 그들은 20년 넘게 서로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지옥을 견디며 사랑하고 있었다. 유품 정리의 목적은 비우는 것이지만 가끔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강우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짐들은 버릴 수 없습니다. 고인들의 유언장에 적힌 사회 환원 대상에서 이 상자들만큼은 제외해 주십시오. 제가 이 편지들의 주인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러나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던 지독한 인연의 끈이었다. 가족이란 이름은 혈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쏟는 눈물의 양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강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기록 경기도 단독주택.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가족 파양은 법을 지울 뿐 심장에 새겨진 자식의 이름은 지우지 못함. 이 상자는 내일 진우 씨의 아내에게 전달할 것. 고시원의 총무는 코를 찌푸리며 강우에게 열쇠를 건넸다. 이 양반 10년 넘게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글만 쓰더니 결국 이렇게 가네요. 방값도 석 달이나 밀렸는데 아내 종이 뭉치가 산더미라 치우는 것도 일일 겁니다.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으니 싹 다 폐지함으로 넘겨주세요.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305호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서늘한 정적과 누렇게 바랜 원고지 덤이었다. 66의 무명 작가방 노인. 그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못했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 수십 권의 장편 소설을 써내려간 지독한 기록자였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비좁았다. 책상 위에는 잉크가 말라붙은 만년필 세 자루와 몽당 연필들이 연필꽂이에 가득 꽂혀 있었고 벽면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원고지 박스들로 채워져 있었다. 강우는 먼저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장 최근의 원고지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없었다. 다만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문장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어둠 속에 남겠다. 강우는 장갑을 끼고 원고지 박스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다. 박 노인의 소설들은 대부분 지독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였다. 시장통에서 박스를 줍는 노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청년, 이름 없는 술집에서 노래하는 여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비루한 현실을 단 한 줄의 미화도 없이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유품 정리사로서 강우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기록에만 집착한 죽음은 처음이었다. 박 노인은 굶주림 속에서도 원고지를 샀고 난방이 끊긴 겨울에도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고 펜을 쥐었다. 강우는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된 수많은 출판사의 거절 레터를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작품은 지나치게 어둡고 대중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출판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습니다. 반송합니다. 박 노인은 그 거절의 말들을 원고지 뒷면에 붙여두었다. 그것은 그에게 모욕이 아니라 다시 펜을 들게 하는 채찍질이었던 모양이다. 강우는 정리를 이어가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잔고는 0원이었지만 매달 수수료를 떼고 남은 푼돈들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었다. 입금자는 희망복지재단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지? 강우는 영수증 뭉치를 뒤지다 그 답을 찾아냈다. 박 노인은 자신의 수급비 절반 이상을 이름 모를 고아원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익명으로 보내고 있었다. 자신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세상 끝에 매달린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작업 이틀째 되는 날 강우는 박 노인이 마지막까지 집필하던 원고의 끝부분을 찾아냈다. 그것은 자신의 자전적 소설인 듯 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 시절부터 고시원 방 한 칸에 갇혀 늙어버린 지금까지의 기록. 소설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하얗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끊겨 있었다. 삶은 때로 거대한 벽 같아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지만 누군가 그 벽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강우는 그 빈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고인이 죽음의 순간까지 완성하려 했던 그 한 문장.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강우는 책상 구석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컴퓨터도 없는 방에 웬 USB인가 싶어 강우는 공용 세탁실 옆에 있는 낡은 PC에 그것을 꽂았다. 그 안에는 수천 통의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수신인은 박 노인이 후원했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방 노인을 얼굴 없는 작가님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일상을 보고하고 있었다. 작가님, 보내주신 책 잘 읽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글이 학교 신문에 실렸어요. 작가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덕분이에요. 박 노인은 단 한 권의 책도 세상에 내놓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고전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의 실패한 문장들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의 지표로 다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강우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원고지 박스들을 정리했다. 총무는 폐지로 팔아치우라고 했지만 강우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사비로 트럭을 불러 그 모든 원고지를 자신의 창고로 옮기기로 했다. 그리고 박 노인이 후원했던 재단에 연락해 이 원고지들을 전달했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난을 가장 정직하게 기록한 사서입니다. 몇 달 뒤 박 노인이 후원했던 아이들 중 작가가 된 한 청년이 박 노인의 미완성 유작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벽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박 노인이 비워두었던 그 자리에는 청년이 대신 적어넣은 마침표가 찍혀 있었다. 그 벽은 어느새 문이 되어 열릴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그 문을 열고 걸어 나오고 있다. 강우는 서점에 들러 그 책을 한 권 샀다. 상실 뒤에 남는 것은 부서진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향기였다. 박 노인은 고시원에서 쓸쓸히 죽었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이제 수만 명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다. 강우는 수첩에 적었다. 기록 고시원 305호.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유산.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새겨놓은 선한 영향력임. 박 노인의 펜은 멈췄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됨. 강우는 고시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어둡고 좁은 복도 끝에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박 노인이 평생 원고지 위에 그려넣고 싶어 했던 찬란한 결말처럼 보였다. 오피스텔 관리인은 혀를 차며 복도를 지나갔다. 젊은 여자가 낮밤 없이 드나들더니 결국 술병으로 갔대요. 방 안에 비싼 가방이랑 구두가 가득하던데 유족도 없답니다. 그냥 감 나가는 건 처분해서 밀린 관리비나 좀 메꿔주쇼. 강우는 관리인의 냉소적인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30층 끝방 3012호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독한 샤넬 향수 냄새와 환기되지 못한 삶의 악취였다. 37의 미나 혹은 본명 순자. 그녀의 방은 마치 백화점 명품관을 옮겨놓은 듯 화려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장 안에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로고가 박힌 가방 수십 개가 전시되어 있었고 신발장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듯한 키릴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우는 흰 장갑을 끼고 거실 한복판에 널브러진 술병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유품 정리사로서 이런 방을 만날 때면 기분이 묘해진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지만 정작 사람의 온기가 머물러야 할 침대 위에는 외로움의 잔해인 수면제 통과 빈 소주병 뿐이기 때문이다. 강우는 유리장 안에 놓인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방들을 만지던 강우의 손길이 멈췄다. 이거 전부 가짜잖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른바 미러급 가짜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가죽의 질감과 안감의 마감 처리가 미세하게 조잡했다. 미나는 왜 평생을 바쳐본 돈으로 진짜 명품 하나 사지 못하고 이 가짜 껍데기들 속에 자신을 가둬두었을까? 강우는 그 의문을 품은 채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화려한 실크 속옷들 밑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낡은 보자기 뭉치가 발견되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명품 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낡은 유아용 털신 한 켤레, 때 묻은 인형, 그리고 충북 제천의 어느 요양병원 영수증 뭉치였다. 강우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간병비와 병원비. 미나가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번 돈은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제천의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다. 강우는 통장에 적힌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내 보물 서윤이 수술비, 서윤이 이번 달 물리치료비, 우리 딸 좋아하는 딸기 사가는 날. 미나에게는 딸이 있었다. 선천적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0살 난 딸 서윤이. 미나는 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유흥가의 밤을 선택했다. 그녀가 가짜 명품백들을 사모았던 이유는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다. 밤의 여자라는 꼬리표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른 조잡한 갑옷이었던 것이다. 가방은 가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엄마라는 이름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진품보다 무겁고 고귀했다. 강우는 가방들을 정리하다가 샤넬백 안감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서윤아, 엄마는 오늘도 멋진 곳에서 예쁜 옷 입고 일하고 있어. 나중에 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엄마가 이 예쁜 가방들 다 물려줄게. 우리 딸은 진짜만 들게 해줄게.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할게. 사랑해, 내 아기. 미나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가짜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딸에게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딸의 치료비를 위해 자신의 간이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독한 술을 삼켰다. 작업 마지막 날 강우는 제천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미나의 유품 중 팔 수 있는 명품 가방들은 없었지만 강우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고인의 마지막 정산금을 병원에 전달했다. 그리고 서윤이를 만났다. 서윤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침대 곁에는 엄마가 보내줬다던 진짜 명품이라고 믿고 있는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강우는 아이에게 미나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털신과 편지를 건넸다. 엄마가 아주 먼 나라로 출장을 가셨어. 거기서 내가 나중에 신을 예쁜 신발을 만들고 계신데 이건 그 전에 꼭 전해주라고 하셨단다. 아이는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이는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녀가 들었던 가방이 가짜였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자신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엄마의 향기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강우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비웠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들이 사라진 자리는 차갑고 쓸쓸했다. 하지만 강우의 눈에는 그곳에 고여있던 미나의 지독한 사랑이 보였다. 상실 뒤에 남겨진 것은 가짜 로고가 박힌 가죽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밑바닥에서도 자식을 향해 고개를 들고 서 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존엄이었다. 강우는 수첩에 적었다. 기록 오피스텔 3012호.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희생. 세상은 그녀를 가짜라 불렀을지 모르나 그녀가 남긴 눈물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진품이었음. 강우는 오피스텔을 나오며 거리의 즐비한 명품 숍들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쇼윈도 뒤에 얼마나 많은 가짜 인생들이 진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울고 있을까. 강우는 품 안에 든 미나의 낡은 일기장을 고쳐주었다. 서울의 마천루 사이, 시간이 비껴간 듯한 좁은 골목 끝에 만물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쉰 평생을 오직 타인의 시계를 고치며 살아온 시계공 노인. 그는 돋보기를 쓴 채 책상 위에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노환에 따른 신부전. 유가족은 외국에 살며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건물주는 밀린 월세 대신 가게 안의 고물들을 처분해달라며 강우를 불렀다. 강우가 문을 열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기묘한 정적이었다. 수천 개의 시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똑딱거리지 않았다. 노인은 살아생전 손님들이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시계들 혹은 버려진 시계들을 모아 부품을 적출하거나 수리해두곤 했다. 하지만 주인이 죽자 그 생명력 넘치던 기계 장치들도 일제히 숨을 멈춘 듯 했다. 강우는 장갑을 끼고 작업대 위에 놓인 핀셋과 미세 드라이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책상은 지독하리만큼 깨끗했다. 수천 개의 부품이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번호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기름때 묻은 헝겊조차 결이 맞춰져 있었다. 시간을 다루는 사람답게 그의 삶은 오차 없는 톱니바퀴 같았을 것이다. 강우는 가게 구석의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먼지 쌓인 낡은 장부 한 권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강우는 장부를 펼쳤다.
거기엔 수십 년간 수리를 맡긴 손님들의 이름과 시계의 증상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장부의 마지막 장, 붉은 잉크로 적힌 단 한 줄의 메모가 강우의 시선을 붙잡았다. 2005년 5월 12일 14시 15분. 내 인생의 시계가 여기서 멈췄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지 않기로 했다. 2005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다. 강우는 그날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신문 일기 예보와 부고 소식지. 그날은 노인의 외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시각이 바로 14시 15분이었다. 강우는 다시 비단 보자기 속의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20년 전에 그 시각에 멈춰 있었다. 노인은 남의 시계는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정작 자신의 시간은 아들이 죽은 그 찰나에 박제해 두었던 것이다. 정리 사흘째 강우는 가게의 모든 시계를 분류해 포장했다. 그런데 작업대 밑바닥 보이지 않는 틈새에 숨겨진 작은 장치가 하나 더 발견되었다. 그것은 노인이 직접 고안한 듯한 복잡한 태엽 장치였다. 그 장치는 가게 벽면에 걸린 수천 개의 시계와 미세한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그 중앙 태엽을 감아보았다. 끼릭끼릭 소리를 내며 태엽이 돌아가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게 안에 수천 개의 시계가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계들이 가리키는 시간이었다. 어떤 시계는 1시간 전을, 어떤 시계는 10년 전을, 또 어떤 시계는 20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우는 그 무수한 시계의 바늘들이 가리키는 지점을 장부와 대조해 보았다. 1998년 3월 4일 마이너스 손님 어씨가 잃어버린 아내를 그리워하던 시간. 2012년 8월 20일 마이너스 손님 B씨가 첫 취업에 성공했던 시간. 노인은 손님들이 시계를 맡기며 들려주었던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 혹은 가장 멈추고 싶었던 순간들을 각각의 시계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시간은 슬픔 속에 멈춰 세웠으면서도 타인들이 남긴 소중한 기억의 파편들은 시계 바늘의 각도로 영원히 보존해주고 있었다. 이 낡은 수리점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라 종로 한복판에 숨겨진 기억의 저장고였던 셈이다. 강우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을 열었다. 거기엔 아들에게 보내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적혀 있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떠난 14시 15분을 수만 번 고치려 애썼다. 톱니를 갈아 끼우고 태엽을 다시 감아도 내 심장의 시계는 그 자리에 머물더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며 깨달았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걸. 너와 보냈던 그 짧은 20년이 내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의 층위가 되었단다. 강우는 가게의 시계들을 모두 멈추지 않기로 했다. 그는 시계 박물관과 유관단체에 연락해 이 시간의 기록들을 기증하기로 했다.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낡은 금속 조각들이 아니라 인간이 생의 순간마다 새겨넣은 뜨거운 숨결이었기 때문이다.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는 순간 강우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초침이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숫자의 나열로 보이던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묵직한 무게로 느껴졌다. 강우는 수첩에 적었다. 기록 만물사 시계 수리점.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영원. 멈춰버린 시계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지키기 위한 장인의 마지막 저항이었음. 강우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멀리 종로 타워의 전광판 시계가 숫자를 바꾸고 있었다. 세상의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지만 강우의 가슴 속에는 노인이 남긴 14시 15분의 고요한 울림이 깊게 자리 잡았다. 상실 뒤에 남는 것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기로 결심한 그 찰나의 찬란함이었다. 서울의 소음이 잦아든 깊은 밤, 강우는 자신의 원룸 현관문에 열쇠를 꽂았다. 오늘 정리한 시계 수리점의 금속성 냄새가 옷깃에 배어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은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살 무늬를 그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뒤로 강우는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을 멈췄다. 언제든 누군가 들어와 한나절이면 싹 비울 수 있을 만큼 그의 방은 지독하리만큼 간소했다.
강우는 외투를 벗어 걸고 낡은 식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오늘 수거해온 시계공 노인의 낡은 핀셋 하나와 그동안 거쳐온 수많은 현장에서 버려지지 못한 작은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딸기 사탕 껍질, 배달되지 못한 편지 한 통,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롤, 그리고 말라버린 꽃잎. 타인에게는 쓰레기였을지 모르나 강우에게는 그들의 생이 남긴 유일한 증거물들이었다. 강우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깃든 온기였어. 강우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수천 개의 방을 비웠다. 금송아지가 나온 집도 있었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 속에 파묻힌 집도 있었다. 하지만 비워진 뒤의 방은 예외 없이 똑같았다. 벽지는 누렇게 들떠 있고 바닥에는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마다 허연 먼지 자국만이 섬처럼 남았다. 강우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일 내가 이 방에서 발견된다면, 누군가 나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다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 아마 그는 텅 빈 냉장고와 몇 벌 안 되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이 잡동사니 상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이 남자는 평생 남의 뒤처리만 하다가 정작 제 인생은 하나도 채우지 못했군이라며 혀를 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인생을 제 몸에 겹겹이 쌓아 올린 거대한 기록관이었기 때문이다. 강우는 펜을 들어 자신의 유서 대용으로 써내려가는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유품 정리사가 자신에게 남기는 정리 매뉴얼이었다. 나 강우가 떠난 뒤 내 방을 정리할 동료에게 침대 밑에 있는 상자는 버리지 말아주게.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진심이 들어있네. 그것들을 각각의 주인 곁으로 돌려보내주게나. 사탕 껍질은 제천의 요양병원으로, 편지는 독일의 어느 바닷가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심부름이라네. 강우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였고 그 우주가 꺼질 때마다 누군가는 또다시 상실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다. 강우는 이 직업을 시작하며 가졌던 근원적인 두려움을 떠올렸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허무한 것인가? 라는 질문. 하지만 이제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상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사랑은 유품이 되고 유품은 기억이 되며 기억은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된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시계공의 핀셋을 집어들었다. 시계공 노인이 아들의 시간을 고치려 애썼던 그 도구. 강우는 그 핀셋으로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눌러보았다. 살아있는 감각. 이 살아있음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정리되어야 할 남겨진 것이 될 터였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조경 디자이너 수연이 남겼던 그 마지막 잎새의 후손이었다. 초록빛 잎사귀는 밤의 정적 속에서도 미세하게 숨을 쉬며 산소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연 씨,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였네요. 강우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상자 속 물건들이 희미한 빛을 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딸기 사탕의 달콤한 향기가, 배달되지 못한 편지의 서걱거림이, 시계공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강우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수만 명의 생애와 함께 잠드는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검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하얀 면장갑과 마스크, 그리고 새로운 의뢰인의 주소가 적힌 수첩이 들어있었다. 강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텅 빈 거실에는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화분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식탁 위의 상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주인 없는 방은 잠시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우가 어젯밤 남겨둔 온기가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 그것은 이별 뒤에 남는 것이 결코 차가운 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강우는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문을 내렸다. 봄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의 슬픔을 치우러 가는 길이지만 그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다. 그는 오늘 또 누군가의 무너진 세계를 정리하며
그곳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진심을 찾아낼 것이다. 상실 뒤에 남겨진 것들의 이름. 그것은 결국 다시 시작될 누군가의 삶이었다. 기록 유품 정리사 강우의 방. 남겨진 것들의 이름은 순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채워 넣어야 할 아름다운 여백임. 나는 오늘도 그 여백을 사랑으로 채우러 간다. 강우의 차가 도심의 물결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마다 잊혔던 이름들이 다시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